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2024년에 1월에 운용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고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다 조정을 좀 크게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 효율성, 그러니까 ROE가 굉장히 낮고 주주 환원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PBR 1배 이하인 기업들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진행됐던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증권, 은행, 유틸리티 같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PBR이 낮은 업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수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좀 중국 불안의 상황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전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성장주들, 특히나 이제 성장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 500, 나스닥 다 이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상승 흐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 부진이랑 함께 큰 폭의 좀 하락을 가져왔던 테슬라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가총액 1등인 애플이 이제 아이폰 판매 전망에 대한 좀 하향이랑 앞으로 이제 앱스토어 기반의 서비스 매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M7에 속하는 기업들 중에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GLP-1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는 릴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은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이 굉장히 좀 컸는데요. 언더퍼폼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테슬라의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진 요인도 있었지만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하락이 좀 컸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실적에 대한 리뷰를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변화로는 저희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1등 기업으로서의 점유율 확대 과정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구독자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과 광고 기반의 애드 서포티드 계정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어서 플랫폼 파워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로 편입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편입을 해놨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코인베이스 같은 저희가 좀 중소형 종목들에서 픽을 잘 해놨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알파를 내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따라가는 수준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는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 중심으로 좀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JS코퍼레이션이라든지 BGF 리테일, JVM 같이 항상 펀더멘탈에 대한 성적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에 약간 소외되어 있던 그런 영역과 그런 부분에서 좀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ERP 시장에서 SAP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더존비존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달 동안 AI와 관련된 컨셉이 조금 붙으면서 좀 지나치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중은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위 종목에서는 저희의 주요 대표 상위 종목들이 부진했는데요. 특히나 엔터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의 좀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엔터기업들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이버나 골프존 같은 경우도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좀 크게 하면서 상대적인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에서는 저희가 국내 여행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가항공사를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미국 소비재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주 증가와 이익 성장도 좀 전망되면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이제 가죽 가방 제조랑 의류 OEM을 하고 있는 J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신규로 편입했고 퍼포먼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저희가 편출한 종목으로는 CJ 대한통운이랑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는데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의 저가 플랫폼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택배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퀀티티가 늘어나는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긍정적이어서 편입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좀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저희가 편출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가 신용평가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이동 교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은 아웃퍼폼이 있었고요. 특히나 AI 수요의 지속적인 성장이 저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의 1등 포지션을 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체 반도체 설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놉시스 같은 기업, 그 다음에 그런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기업인 TSMC 같은 기업을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앵커 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화의 측면에서는 반도체, 하드웨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편입을 많이 해왔다면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도 신규로 좀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중국의 2차 전지 관련돼서도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셀사, 그러니까 CATL 전 세계 1등인 2차 전지 기업을 신규로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중국 전체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좋게 본다라기보다 글로벌하게 확실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CATL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의 10배 초반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편입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이제 편출 종목에서 좀 이동해 온 것도 있는데요. 이제 BYD 같은 경우가 저희가 전기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BYD를 좀 가지고 있던 것을 CATL로 좀 전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관련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상위 기업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관계수 0.69인 상황이기 때문에 0.7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복제율을 가져가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상위 기업들의 대형주들 좀 많이 들어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지나치게 하락한 2차 전지 셀 기업 같은 경우는 편입 비중을 일부 확대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축소하였고 기존 보유 종목 차익 실현을 좀 진행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달 중에 1월 달 중에 이미 상관계수는 한번 0.7로 올라갔었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조금 더 0.7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전히 좀 복제율을 가져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0.7 이상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겼을 때 저희가 다시 좀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감으로써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시장 대비해서 액티브 벳은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사실 가장 반전은 소비재 영역이었는데요. 저희의 글로벌 영에이지, 다이나믹 시니어 다 지금 이제 글로벌 대장장이도 마찬가지지만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에이지부터 보자면 운용 경과상에서는 영에이지든 다이나믹 시니어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인데 이거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일라이 릴리의 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저희 소비재들이 약간 부진했던 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핀도어도라든지 룰루레몬이라든지 미니소, 셀시우스 같은 기업들은 다소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의 상위에서는 영에이지에서도 챗GPT,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에서는 루이비통, 그러니까 LVMH 그룹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비중 확대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아웃바운드 여행, 그러니까 중국의 해외 여행이 회복되는 모습이 올해 본격적으로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증가 전망에 따라서 저희가 트립닷컴도 편입을 신규로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미니소나 샘소나이트 같이 작년에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던 기업들은 편출을 하면서 비중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시니어의 경우에는 상위에 일라이 릴리가 있다 보니까 그게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시니어의 플랫폼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편입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 의료기기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나 스트라이커도 수술이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에서는 저희도 여행 수요 증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에서 여행 수요의 증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아코르라든지 중국인의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 실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25일 날 한국 시간 기준 1월 25일 날 새벽에 있었고요. 장외로 한 8% 정도 하락하고 시장을 통해서는 한 12% 정도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실적 발표에 좋았던 부분과 조금은 부정적이었던 부분을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저희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았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향한 길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누적 주행거리 8억 마일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게 거의 분기에 2배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깔려있는 차들이 돌아다니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게 규제기관들을 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60억 마일 정도를 달성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예상컨대는 2024년 중으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달성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다른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0억 마일이라는 거는 몇십만 대, 몇백만 대 차량이 돌아다니지 않고서는 분기나 1년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랑 일반 도로의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완전하게 통합을 한 FSD 버전 12가 1월달 중순부터 고객들에게 좀 배포되기 시작을 했고요. 수주내로 전체에게 배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풀 셀프 드라이빙의 2연 매출로 잡히고 있는 디퍼드 레비뉴 항목도 2.8빌리언,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64% 정도 성장한 수준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매출 인식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순도 높은 이익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저가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2, 이건 지금 현재 가칭인데요. 모델 2의 생산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차세대 플랫폼이 나와야지만 사실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1000만 대의 생산량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테슬라의 두 번째 큰 파고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세대 플랫폼을 통해서 25,000달러 이하의 전기차가 공급되기 시작하면 전기차의 본격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은 신차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은 지금 한 30에서 40%까지 올라간 상황이지만 아직은 글로벌하게 올라올 숫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가 전기차의 2025년부터의 판매는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마진 하락의 끝이 보인다라는 부분인데요. 2022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하락해왔던 GP 마진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에 약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이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 가격 인하에 영향도 줬는데, 이런 가격 인하도 어느 정도는 정리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마진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라는 게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인베스터 자료에 보면은 생산 원가, 대당 생산 원가 같은 경우도 2022년 4분기에는 39,500불 정도 됐는데 2023년 4분기에는 36,000불 정도로 10% 정도의 코스트를 또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마진 개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나쁜 포인트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대비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notably lower than the growth rate achieved in 2023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달성한 성장률 대비 현저히 낮은 2024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의 숫자가 약간의 보릿고개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에 차세대 저가 전기차 플랫폼이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될 거기 때문에 그때 오는 큰 웨이브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성장을 통한 서비스 매출 비중 상승세가 아직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뭐 결국에는 1번이나 2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연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액티브 ETF 본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이거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축적한 기능형 AI 최상위 사업자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확장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5년에는 일부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이미지 인식을 기반으로 한 기능형 AI의 선두주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AI 시장에서 이 기능형 AI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좀 반영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은 25년에 기대되고 있는 큰 웨이브가 너무나 큰 파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타이밍을 보고 지금은 없고 뭐 나중엔 가져가고
이러한 타이밍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편입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나머지 저희가 75%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게 저희의 글로벌 플랫폼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루이비통 그룹의 실적이었는데요. 루이비통 그룹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성장률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자료 띄워진 거를 보시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작년 2023년 1분기에 8%, 2분기에 마이너스 1%, 3분기에 플러스 2%, 4분기에 플러스 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2분기에 2022년 2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년의 기고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 해에는 사실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역성장이 일어났죠. 근데 2023년 4분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루이비통 그룹이라는 거는 전 세계 소비재 럭셔리 기업을 가장 대표하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회복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수요 관련 환경에 대해서도 루이비통 경영진에서 그렇게 메이저 체인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자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자신 있는 2024년에 어조를 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비재의 회복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재의 회복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좀 오늘 설명을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여행 회복입니다. 중국의 여행 회복을 왜 중요하게 보냐 하면 저희 회사에서 상해 리서치 법인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연휴별 관광 수입 회복률이 작년 정도부터 작년 노동절, 단오절, 국경절을 거치면서는 100% 수준, 2019년대에 비해서 100%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상 복귀가 된 수준이죠. 근데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신정을 통해서 5% 정도의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행이 다시 매출 기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국제선 항공편 월별 회복 추이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1월부터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다가 12월 마지막에 평균 회복률이 55.8%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제선 항공편은 아직은 절반까지밖에 못 온 상황이고요. 결국에 여기서 2019년 수준으로 원상 복귀만 되더라도 30%의 성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30-40%의 성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의 여행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포인트에서 소비재는 계속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올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큰 게 있다는 점이거든요. 2024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월 달에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부터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들 중에서 전 세계 수요를 자극할 만한 큰 이벤트가 선진국에서 일어났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소비 진작 효과가 그렇게 크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가지고 있는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여러모로 봤을 때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강한 곳들에서 이벤트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인데 이걸 통해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수요의 진작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중요한 거는 호텔과 여행 산업인데 실제로 지금 그 기간 동안 파리에서 호텔을 잡기 위해서는 기존 원래 드는 비용이 한 300유로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00불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최소 숙박 일수를 3.5일 이상은 해야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5일 이상 되는 것만 예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룻밤 가지고는 또 그게 예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풀부킹인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7월에 발생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와중에 또 유럽 소비재들을 기반으로, 럭셔리 소비재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살아나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중국 여행 회복과 함께 파리올림픽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올해 좀 글로벌 소비재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ETF 본부에서 가장 큰 펀드인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앵커 종목의 부진으로 다소 부진하지만 저희가 글로벌 대장장이, 영에이지, 다이나믹 시니어 모두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화를 시키면서 모든 ETF들이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저희 에셋플러스가 항상 꿈꾸는 리치 투게더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